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비 2020년 여름호에 실린 소설들 계속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이주혜 작가의 자두도둑이라는 중편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주혜 작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저도 처음 들어봤고 작품도 처음 읽게 됐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단편이겠지 하고 읽다가 생각보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네. 나쁜 뜻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네 라고 네. 생각해서 보니까 분량이 중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네. 그래도 끝까지 되게 몰입해서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사실 요즘 소설 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자두도둑. 그래서 혹시 좀 옛날에 많이 발표하셨던 작가분의 소설인가 했는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되게 세련됐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2016년에 등단하신 걸로 봐서는 지면에서 많이 못 만나본 게 맞을 것 같아서 새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신인이라면 신인일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 접했고 그래서 어떤 선입견 같은 거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를 미용실에서 읽었는데 미용실에서 또 머리 감으셨어요? 한참 읽다가 머리를 감으러 이제 가는데 그때 중간에 끊겼어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뒷부분이. 그래서 이거 계속 읽고 싶다. 근데 사실은 중편이어서 조금만 재미없으면 되게 느슨해지고 읽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데 저도 경희님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몰입해서 마지막까지 읽었고요. 되게 요즘에 보기 드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되게 깊이 파고드는 소설이라는 생각은 약간 들었어요. 좀 진중하다라고 해야 되나? 웃음기가 진짜 하나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서정적이거나 감성적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섬세한데 조심스러운 느낌이어서 그리고 약간 사람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소설 자체도 되게 한자 한자 공들여 썼다는 느낌? 맞아요. 장면들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느낌도 약간 들어서 공력이 많이 들어간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랜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힘 있는 소설이 조금 저한테는 간만이어가지고 정통 소설 느낌이 맞아요. 살짝 나고 그런 느낌으로 좀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소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는 배경이 외국인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문장이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둘만의 대화에 빠져 하트퍼드 분기점을 지나 스프링필드까지 내쳐가는 두 여자의 밤길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트퍼트 분기점을 지나서 스프링필드까지 가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이거 외국의 배경인가 약간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랄까 장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편은 역자 후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화자는 역자고 이 어떤 번역가인데 이 번역가가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후기를 쓰는데 이 후기를 이 정도의 길이로 이제 내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 장면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자의 밤길의 대화다라는 게 자기가 번역한 책의 주인공 두 여자의 대화다라는 이야기여서 약간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뒤에 이제 자기가 번역가고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번역자, 역자, 후기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자가 이 역자, 후기의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가 이 자기가 번역한 산문이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둘 다 시인인가요? 여성 작가인가요? 일단은 에이드리언 리치의 산문 모음이고 이 장면은 되게 짧게 등장하는 둘 다 시인. 그렇죠. 에이드리언 리치와 엘리자베스 비숍. 이건 진짜 있는 거겠죠? 아마 이 책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주혜 작가가 네. 에이드리언 리치 네. 산문집을 번역을 했고 곧 출간 예정이에요. 아. 2,000매 정도 분량도 맞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 들어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담당한 편집자분한테 네. 혹시 역자가 이주혜 작가예요? 물어봤더니 맞고 관련해서 소설을 썼다고 또 들었대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자전적이라고는 네, 뭐 그렇진 단정할 수는 않을 수- 없지만 네, 네. 실제로 화자와 작가의 입장이 같아서 네. 저도 오, 재밌네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거기에 그러면 실제로 네. 그 책에 나오면 이 대목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네, 높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곧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산문이 에이드리안 리치의 산문이고 네. 엘리자베스 비숍과의 만남을 이제 네. 짧은 장면을 이 사람이 인상 깊게 본 건데 네. 이 역자 후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신의 일화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화를 통해서 네. 어떤 시간이 떠올랐는데 네. 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지만 끝내 실패했던 어떤 여름의 이야기다. 또 처절하게 오해받았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자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시인은 되게 짧은 어떤 밤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네.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이해받는 감동적인 혹은 기쁜 네. 혹은 기적적인 순간을 했는데 나는 결국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 그거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뒤부터 하면서 이 소설 안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 나는 이제 이 화자인 나는 아마 30대, 40대 이제 네. 여성인데 이혼을 한 상태고 네. 그 이혼하기 전에 그 전 남편이 세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진과 처음엔 되게 행복하게 결혼하고 그다음에 되게 홀 시아버지 네. 와도 되게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이 홀 시아버지는 되게 살갑고 젠틀한 네, 캐릭터에 젠틀한 약간 비유해서 노년 남성. 요즘 네. 보기 드문. 그래서 며느리와도 되게 잘 지내고 로맨스 그레이. 아, 네, 로맨스 그래. 네, 똑똑하고 네. 살갑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나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고 입원을 3번째 하면서 약간 병세가 좀 심각해지고 네. 이제 그 며느리와 아들이 간병을 하면서 약간 지쳐가면서 네.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게 되고 네. 또 새로운 간병인과의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시아버지가 암뿐만 아니라 약간 선망이라고 해서 좀 오락가락하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이 가족이 약간 좀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시아버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술돼 있지는 않지만 저는 자살로 추정된다고 약간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화자인 나와 남편 세진도 헤어지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되고요. 아버지가 자살한 저는 자살로 그런가? 느꼈는데 상상을 어떻게 못했다.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살이 아니라 결국 이제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시다가 네. 돌아가시게 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이 며칠 연락을 안 했다가 험하게 뒤늦게 돌아가신 네네네 느낌. 그런 약간 저는 그렇거나 아니면 자살이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화자인 나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네. 약간 타자화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맞아. 받으면서 네. 이 관계를 결국 끊어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이 약간 좋았던 이유는 네. 이 이야기 자체도 저한테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느끼게 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역자 후기다 보니까 내가 독자에게 하는 말처럼 해서 뭐뭐 했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화자가 다른 바뀌죠. 네. 목소리가. 네네. 그게 너무 좋지 네, 않았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 맞아. 되게 내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말로. 맞아. 예를 들면은 이 선망 증상이 시달리는 그래서 되게 난폭해지기도 하고 무례해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시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털어놓거나 또 여기에 이제 간병인으로 나오는 영옥 씨. 네. 영옥 씨가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겪었던 이야기가 또 영옥 씨의 목소리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거를 읽은 순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이렇게 확 되는 맞아요. 감정적으로 확 와닿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가
진짜 가깝게 다가오고 그래서 모든 좋은 소설이 그렇지만 누구나 약간 원망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가 마냥 좋아할 수도 없지만 마냥 미워할 수도 없는 그렇게 등장인물들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좋았고요. 그래서 전 그래도 시아버지는 싫은 것 같아요. 네.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그렇게 읽을 수도 있나요? 여기서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지만 끝내 실패했던 어느 여름의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간병인으로 등장하는 영옥 씨. 이 영옥 씨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 서사의 균열이 시작되는데 이 영옥 씨가 되게 30대 후반 정도로 되게 약간 젊은 간병인이고 비슷한 또래. 네, 나와 되게 비슷한 또래고 네. 되게 일도 되게 싹싹하게 잘하고 완전 프로페셔널한데 네. 어딘가 약간 곁을 주기엔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엄청나게 순종적이기도 한 뭐 환자가 난폭한 짓을 해도 되게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약간 좀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영옥 씨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며느리인 내가 그런 시아버지를 약간 밀치면서 좀 전체적으로 약간 관계가 다 박살이 나고 영옥 씨가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약간 그런 일을 겪고 그 빈소에서 내가 영옥 씨를 찾으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혼 이후에 여행을 가서도 영옥 씨를 떠올리면서 영옥 씨한테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을 공감이나 이것을 영옥 씨에게 구하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한 번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네. 에이드리언 리치와 그 비숍의 장면에서 영옥 씨를 떠올린 게 둘이 비슷한 아픔이 있는 두 시인이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되게 가깝게 공감을 한 밤에 대한 이제 에세이인 거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아마 그 영옥 씨와 짧지만 교감했던 것을, 그러니까 영옥 씨가 이 시아버지한테 죽어라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죽어라가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염천 너무 더운 날씨에 죽지 말고 좋을 때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죽으세요. 뭐 고생시키지 말고 죽으세요. 이런 말을 되뇌는 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 둘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냥 짧은 순간순간에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비슷한 경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 화자가 얘기하는 세진이라는 남편에 대해 앞에서 정말 너무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 남편에 대한 말이나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나 이미지도 그렇고 자신이 되게 잘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믿은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아니었구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게 아니구나. 그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게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깊은 내면엔 결국엔 선택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 남편도 아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빈소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너희가 모시고 살았으면 아마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 같은 걸 친척들이 하잖아요. 게다가 이게 어쨌든 이 여성의 입장에서 되게 섬세하게 그런 불편함들을 캐치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내가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먼 친척, 사정 정말 모르고 시아버지한테 내가 봤을 때는 1도 해준 게 없을 것 같은데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훈수를 두는데 그거를 또 우리라는 틀은 저쪽 가족인 거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남편이 전혀 옹호하지 않고 제가 잘못한 거죠라고 하는 건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홀로 남겨진 순간에 이 영옥 씨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옥 씨 말대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겨울에 돌아가신 거죠.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영옥 씨 덕분이에요라는 생각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도 정확히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시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한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순간
그런 순간마다 영옥 씨랑 자기가 좀 일치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이 장면이 있네요. 분란이 나고 네. 아버지가 영옥 씨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내가 시아버지를 밀 다음에 둘이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네. 피웠던 순간. 거. 네. 그냥 짧게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한 사이였던 거잖아요. 네. 믿음도 강하지 않았었고 순간순간 대처 그리고 시아버지가 선망 때문에 자기를 그러니까 이 화자를 나쁘게 대했을 때 그거를 되게 재치 있게 영옥 씨가 네. 화제를 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의외의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영옥 씨가 이제 엄마의 죽음을 겪었을 때 네. 애가 영옥 씨의 목소리로 나오는 게 이 화자가 그런 대화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목소리가 바뀌는 게 조금 소설 앞에 나왔으면 조금 더 앞쪽이면 되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게 되게 강렬하고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아마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쪽에 있었어도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순간적으로는 마치 두 시인의 교감처럼 네. 이 두 여성이 각자 살아왔고 전혀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들인 건데 생각이 났고 어떤 끈으로 이어진 것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옥 씨 캐릭터가 막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 마지막 영옥 씨 목소리는 너무 슬퍼요. 아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능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갈 때나 영옥 씨 목소리로 돌아갈 맞아. 때 정말 시아버지 정말 영옥 씨가 내는 목소리 같지 않아요? 달라지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 작가가 공들여 썼다는 약간 느낌이 들었고 맞아요. 이 안에 이입해서 썼다는 느낌이 약간 확 들었고 그리고 뒤에는 그 시아버지가 결국 선망 중에 이 부부한테 아이가 없는 거를 되게 원망하잖아요. 네. 걔가 끊겼고 심지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네가 뺏어갔어. 네. 첫 인상부터 되게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하마라고 했는데 고작 들고 온 게 수박 한 통뿐이었던 너라는 원망이나 그런 아이를 낳지 않은 거에 대한 나쁜 말들? 근데 네. 이 화자가 계속 은하가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는 네.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용서받는 불쾌함 같은 거. 네. 근데 그게 너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며느리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 잘못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구박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올려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나는 내려칠 이유가 없는 건데 네. 그거를 되게 막 그런 로맨스 크레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되게 넌 저런 젠틀한 시아버지 있어서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거나 뭐 시아버지 혼자 밥을 잘 챙겨 먹고 살림을 잘하는 게 되게 장점처럼 앞에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놓고 보면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꾸리는 거지 뭘 또 그걸 대단한 장점인 것처럼 비추나 그런 것들 근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세진도 남편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에 네. 대해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점점 시아버지가 선망이 나타나면서 뭐랄까 안에 감춰둔 무의식이 폭발하듯이 이제 겉으로 드러났는데 참는 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13세계를 해왔니 애를 낳았냐 쟤 때문에 귀한 손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제가 아직도 시아버지를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정말 솔직한 속내겠죠? 선망은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왜 네. 취중진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네. 상태인 거라서 네. 이성적인 거라 그러니까 속내가 드러나는 뭐 이성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말들을 시아버지가 아니라 들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거 할 때요. 머리채 잡을 때요. 네. 그때는 아닌가요? 이게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정확히 현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일부러 얘기했다고? 네. 진짜?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제정신인데 아닌 척 했다고? 아니요. 이 시아버지가 우리가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아버지도 내가 갖춰야 될 모든 예의가 억지로 참은 거라고? 네네네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애써 감추고 있었다. 쟤네가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젠틀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아버지니까 하면서 약간 숨겨왔던 욕망을 좀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런 욕망이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병증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온 거다. 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흔한 비난이잖아요. 뭐 열세세계라는 표현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 시아버지한테 누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불만으로 어떤 친척이 충분히 얘기하고도 남을 친척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시아버지의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게 튀어나왔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퍼부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사는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 속에는 아이를 낳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엄청 큰 거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계속 말을 꺼냈고 또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을 숨기면서 이 은하를 불편하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말 퍼부는 말이 속에 담겨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며느리 이 화자의 입장이면은 평소에 저렇게 나를 생각했을 텐데라고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진짜 그렇게 막 내지른 아니겠죠. 걸까? 알아본 거랑 들은 말들이 뒤섞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말들이. 결국에는 그 표현이 그런 폭력적인 표현들이 진실이 아닌 거랑은 별개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세진 남편도 그 마음에 동의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럼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면 나한테 강요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세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 죽음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남편은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게 아무리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고 쳐도 아내한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거 소설인데 되게 너무 막 현실에 있는 나쁜 놈처럼 막 분노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설에 세진의 목소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영옥 씨랑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오는데 세진은 그냥 영영 모를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자도 남편을 이해할 노력까지는 아직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시아버지의 말로 나오는 장면은 어머니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거나 세진에 대한 거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어떤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서사를 좀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도 못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상처가 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막 그렇다고 막 이건 남자들을 비난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현실을 약간 반영한 부분이 여자 간병인, 젊은 여자 간병인이 왔을 때는 이 아무리 선망 증세가 있다고 해도 환자인 남성 어른이 늙은 남자 노인이 좀 많이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이 영옥 씨가 결국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 간병인 약간 나이가 있는 왔을 때는 갑자기 남편도 엄청 공경하고 그 환자도 시아버지인 환자도 떼쓰지 않고 심지어 선망도 나갔어. 선망도 났고 정신을 차렸어.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근데 되게 이거 현실감 있다. 맞아요. 그렇지 우리가 너무 사람이 그렇지 이거는 정말 실제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남자 간병인은 심지어 땡땡이도 많이 치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남자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적다는 걸 무기로 얼마든지 농땡이를 치르고 환자 가족이 눈치 보게 되고 살피지 않고 자기 할 일 안 하는데 돈은 더 받고 그게 근데 사실일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는 되게 진짜 세심하게 관찰한 것들이 대사나 장면들이 다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이 좋다, 세목이 좋다 그런 디테일이 좋아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아니 그 긴 걸 번역한 다음에 쓰셨겠죠? 그 에너지가 체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질렸을 것 같은데 그거 번역하고. 근데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에이드리안 리치 다음 산문집 꼭 읽어보고 싶어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정말 번역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고 이 이야기를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내 이야기?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진짜 드문데 엄청나게 기적 같은 순간일 것 같아요. 그 리치가 느꼈을 외로움 같은 거? 네. 그런 게 역자한테 고스란히 좀 와닿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저희 이렇게 이주혜 작가의 중편소설 자두도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웹진 비유 6월호에 실린 최은미 소설 이상한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주혜 중편소설 자두도둑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은 방 안 가득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모르고 늦잠을 잤어요. 그만 일어나라고 깨워주는 사람 하나 없이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간밤무 웬일인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오랜만에 머리도 맑고 몸도 가뿐했어요. 한숨 잘 잤다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지각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왜 나는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이러다 지각하겠다고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아랫목의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한참 화풀이로 어머니를 노려보다 서서히 깨달았어요. 어머니 쪽에서 풍겨오는 고약한 냄새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종류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겁이 덜컥 났지만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알 것 같았어요. 냄새가 또 다른 기억을 흔들어 깨웠어요. 간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고. 홍곤한 꿈속에서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꿈이 아니었다고. 나는 어머니의 부름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영영 떠나보냈다고.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다고. 나는 그날 학교에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점점 참혹해지는 어머니 냄새를 맡으며 날이 저물 때까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어르신, 염천에는 죽지 말아요. 한밤중에는 죽지 말아요. 좋은 날에 죽어요. 밝은 날에 죽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죽어요.